당장 나가. 당신은 당장 해고야. 뭘 훔쳐보는 거야. 최 이사의 고함이 회사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62세의 청소부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경비원 2명이 할머니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고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할머니는 울먹이며 손사래를 쳤지만 최 이사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뻔뻔하기는. CCTV에 다 찍혔어. 대표님 방을 염탐하고 서류를 뒤지고 차까지 미행했잖아. 정 과장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가 대표실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줍는 모습, 주차장에서 차를 바라보는 모습이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경쟁사에서 얼마 받았어? 우리 회사 기밀을 팔아먹으려고 했지?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설명할 게 있어요. 설명? 무슨 설명? 당장 경찰 부르고 고소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준혁 대표가 나타났죠. 로비의 소란에 눈살을 찌푸린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 이 청소부가 산업 스파이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기려던 참입니다. 강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청소복, 눈물로 범벅이 된 주름진 얼굴. 증거는? 여기 CCTV 영상이 다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대표님 주변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오해예요. 정말 오해. 최 이사가 비웃었습니다. 보십시오, 대표님. 끝까지 발뺌하고 있습니다. 강준혁은 차가운 눈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들이지 마십시오. 그 말과 함께 돌아서는 강준혁.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제 얘기를.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무정하게 닫혔고 할머니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밖으로 내던져진 할머니는 빗속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 억울한 할머니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정말 산업 스파이였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정말 매일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 가득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2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오해가 시작된 그날로 말이죠. 2달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32층 빌딩. 테크원이라는 IT 대기업의 본사였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강준혁. 38배 나이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였죠.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일중독자였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는 그에게는 오직 회사만이 가족이었죠. 강준혁의 책상 위에는 항상 2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찍은 자신의 사진과 작은 은팔찌.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과거의 흔적이었죠. 팔찌에는 작은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새긴 건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그는 평생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평범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 점심 미팅, 저녁 야근. 그리고 밤이 되면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일에 몰두하는 것.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밤 11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무실.
강준혁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고개를 든 강준혁의 눈에 60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테크원의 새로운 야간 청소부였죠. 박순자라는 이름의 이 할머니는 석 달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죠. 강준혁은 할머니를 흘끗 보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에게 청소부는 그저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박순자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을 닦고 바닥을 훔쳤죠. 그런데 책상을 닦던 중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온 거죠. 갓난아기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은팔찌.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다시 봤죠. 그리고 팔찌를.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걸레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죠. 괜찮으십니까? 강준혁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걸레를 주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날 밤 박순자는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진과 팔찌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설마.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죠. 44년 전 생후 석 달 된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죠. 5월 8일생, 오른쪽 어깨에 나비 모양 점. 박순자는 두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대표실에서 본 사진과 자신이 간직한 사진. 베넷 저고리의 무늬가 똑같았습니다. 아기의 손목에 있는 팔찌도 똑같았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44년 전 18살의 박순자는 미혼모였습니다. 부모의 강요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녀가 아이에게 남긴 것은 작은 은팔찌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평생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양 기록은 찾을 수 없었고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죠. 그런데 이제 44년 만에 이렇게 우연히 박순자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대표실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들일까? 44년 전에 보낸 그 아이가. 박순자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녀는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강준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야근하는 날이면 일부러 더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죠. 걸음걸이, 말투, 습관.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순자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준혁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오른손 검지로 책상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가진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강준혁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네, 5월 8일입니다. 제 생일이요. 5월 8일. 그녀가 아이를 낳은 날이었죠. 증거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기가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 밝힌다면, 성공한 대기업 대표인 그가
청소부 할머니를 어머니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오히려 자신을 버린 것을 원망할까? 박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강준혁 곁을 떠날 수 없었죠.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매일 밤 대표실을 청소하며 작은 단서들을 모았죠. 강준혁이 마신 커피잔, 그가 버린 서류,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어느 날 밤 그녀는 대표실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였죠. 강준혁이 자신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입양 후 기록 소실, 친부모 추적 불가.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도 찾고 있었던 거구나. 나를, 우리를. 그날 밤 박순자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실에 아무도 없을 때 조심스럽게 강준혁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서류들이 있었죠. 고아원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의료 기록. 오른쪽 어깨에 선천적 모반, 나비 모양. 박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이 사람이, 강준혁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 김미경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깜짝 놀라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이건. 청소하다가 김 비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청소부가 왜 대표님 서랍을 열어요?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로. 하지만 김 비서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정 과장님, 지금 대표실로 와주세요. 큰일이 생겼습니다. 몇 분 후 정 과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듣고는 즉시 보안팀을 불렀죠. CCTV 확인해 보세요. 이 할머니가 며칠 동안 뭘 했는지 전부. 그리고 1시간 후 회의실에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펼쳐졌습니다. 박순자가 대표실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 대표의 커피잔을 몰래 가져가는 모습, 주차장에서 대표의 차를 촬영하는 모습. 정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자 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최 이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경쟁사에서 보낸 게 분명해. 대표님 일정을 파악하고 개인 정보를 캐내려고 한 거야. 김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할머니 대표님이 야근하실 때마다 꼭 남아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너무 충분했죠. 박순자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으니까요. 정 과장이 박순자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솔직하게 말해요. 누가 시켰어요? 얼마 받기로 했죠?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전 그저 뭐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제 아들인 것 같아서 지켜봤다고. 44년 전에 버린 아이를 찾았다고. 누가 믿어줄까요? 박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죠. 역시 할 말이 없는 거군요. 최 이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청소부 박순자의 산업 스파이 혐의였죠.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CCTV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명백해요. 대표님의 안전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때 강준혁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출장에서 막 돌아온 그는 피곤해 보였죠. 무슨 일입니까? 최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대표님, 심각한 보안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보여줬죠. CCTV 영상, 증언, 정황. 강준혁은 무표정하게 영상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이 할머니가 왜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경쟁사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정황상. 강준혁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정황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럼 직접 물어보죠. 강준혁이 일어섰습니다. 그 할머니를 불러오세요. 30분 후 박순자는 대표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그녀의 눈에 강준혁의 차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왜 제 주변을 서성이고 제 물건을 가져가고 저를 감시했습니까? 박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강준혁의 눈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강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범죄입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준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왜 돈이 필요했습니까? 제가 부자라서.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이 성공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어머니라고, 당신을 버린 어머니라고. 대답하세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박순자의 눈에 책상 위에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갓난아기 때의 강준혁. 그리고 은팔찌.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박순자는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이거 좀 봐주세요. 강준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갓난아기의 사진이었죠. 그런데 강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사진과 너무나 비슷했으니까요. 아니, 같은 아기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44년 전, 제가 키울 수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 이사와 정 과장이 들어왔죠. 대표님,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최 이사가 박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죠.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잠깐만요. 강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이미 박순자의 팔을 잡았죠. 나가요, 할머니. 박순자는 필사적으로 강준혁을 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생일이. 끌어내. 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와 박순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녀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죠. 오래된 서류들, 사진들, 그리고 병원 기록. 강준혁은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출산 기록. 1987년 5월 8일. 남아. 오른쪽 어깨 나비 모양 모반. 강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5월 8일. 자신의 생일이었죠. 그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순자는 경비원들에게 끌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죠. 잠깐, 강준혁이 소리쳤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습니다. 그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32층에서 1층까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로비에 도착했을 때 박순자는 이미 건물 밖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비를 맞으며 망연자실 서 있었죠. 강준혁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깐만요. 박순자가 돌아봤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그녀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죠. 그 서류, 그게 진짜입니까?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대답해 주세요. 당신이 정말. 그때 최 이사가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십시오. 이 여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최 이사, 잠시만. 대표님을 속이려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정 과장도 거들었죠. 맞습니다. 요즘 유전자 검사 사기도 많고요. 강준혁은 박순자를 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가요. 최 이사가 박순자를 밀어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박순자는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강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렇게 박순자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표실로 돌아온 강준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순자가 떨어뜨린 사진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병원 기록. 그는 자신의 사진과 박순자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베넷 저고리의 무늬까지 똑같았죠. 그리고 날짜. 5월 8일. 강준혁은 자신의 셔츠를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른쪽 어깨를 봤죠. 그곳에는 나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순자는 떠났고 연락처도 몰랐죠. 강준혁은 즉시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연락처 있습니까? 인사팀에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10분 후 김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없었습니다. 이미 해지된 번호였죠. 주소는 있었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은 직접 그 주소로 갔습니다. 낡은 반지하 월세방.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거기 할머니 어제 이사 갔어요. 옆집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짐도 거의 없이 그냥 가시던데. 강준혁은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박순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심지어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기까지 했죠. 하지만 박순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준혁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대표실에서 박순자가 청소하던 모습을 떠올렸죠. 그녀는 항상 조용히 일했습니다. 가끔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눈빛.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의 눈빛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강준혁은 박순자가 청소하던 도구함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죠. 사장님 늘 건강하세요.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강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준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평소에 차갑고 완벽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불안한 얼굴로 회사를 배회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중요한 계약 건이 있으신데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준혁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아, 네. 계약이요. 최 이사한테 맡기세요.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대표를 봤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준혁은 또다시 대표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순자가 떨어뜨린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죠.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박순자 사진도 있었습니다. 18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4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죠. 강준혁은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 이사였죠. 대표님, 아직도 그 사기꾼 생각하십니까? 강준혁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사기꾼이 아닙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그런 여자들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접근해서. 그만하세요. 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최 이사는 놀라 뒤로 물러났죠.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대표님, 나가세요. 최 이사가 나간 후 강준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44년 전 미혼모, 해외 입양, 아기 포기. 검색 결과들을 읽으며 그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18살 소녀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했는지, 그녀도 어쩔 수 없었구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 강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해봤죠. 44년 동안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을 어머니의 삶을. 다음 날 강준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대기업 총수가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찾는다니. 석 달 전까지 저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셨던 박순자라는 분입니다. 제가 큰 오해를 했고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강준혁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다면 제발 연락 주세요. 늦었지만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기업 총수, 청소부 어머니 공개 수소문 44년 만에 모자. 상봉 이뤄질까 강준혁 대표의 눈물의 호소. 전국이 이 사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순자를 찾기 시작했죠. 방송국에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할머니가 있어요. 마트에서 본 것 같아요. 비슷한 분이 버스에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 박순자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바꾸고 연락처도 모두 끊은 채 숨어 살고 있었죠. 점심시간 요양원 직원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대표님 정말 잘생겼다. 근데 청소부가 어머니라니 드라마 같지 않아? 그러게. 진짜 찾을 수 있을까? 박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TV에서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죠.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그날 밤 박순자는 작은 방에서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강준혁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가 얼마나 간절히 어머니를 찾고 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저는 평생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아프셨다는 것을. 박순자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강준혁은 여전히 박순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죠. 전국의 요양원, 병원, 식당, 마트. 박순자가 있을 만한 곳은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을 들고 묻고 다녔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어느 날 강준혁은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희망 요양원이라는 작은 곳이었죠. 혹시 이분 아세요? 원장에게 사진을 보여줬지만 역시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강준혁이 돌아서려는 순간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분. 우리 청소 아주머니랑 좀 비슷한데요? 강준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퇴근하셨는데 내일 아침에 오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강준혁은 요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였죠. 굽은 어깨, 느린 걸음, 그리고 그 익숙한 뒷모습. 어머니. 강준혁이 달려갔습니다. 박순자가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죠. 사장님, 어머니, 어머니 맞으시죠?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강준혁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두 사람은 요양원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양원의 작은 상담실. 강준혁과 박순자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44년의 세월이 놓여 있었죠. 박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강준혁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니? 너를 버린 엄마라고.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컸는데 청소부 주제에 내 엄마라고. 버린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버린 건 버린 거야. 내가 날 원망해도 할 말이 없어. 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박순자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8살이었어. 내 아빠는 군대 가서 사고로 죽었지. 우리 부모님은 널 낳으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했어.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죠. 입양 보내는 날, 내 손목에 팔찌를 채워줬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사진 한 장 남겼지.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강준혁은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냈습니다. 이거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팔찌를 만졌습니다. 5.8. 내 생일을 새겨놨구나. 어머니도 평생 저를 찾으셨죠?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양기관에 수없이 찾아갔어. 하지만 해외 입양은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포기했지. 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랐어.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박순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TV에 나왔더라. 젊은 나이에 대기업 대표가 됐다고.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상하게 눈길이 가더라. 그리고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얘기를 했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생일이 5월 8일이라는 것도 나왔어. 그때부터 의심이 들었지.
혹시나 해서 테크원의 청소부로 지원했어. 너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대표실에서. 그래. 그날 내 책상에서 사진이랑 팔찌를 봤을 때 확신했어. 내가 내 아들이구나. 강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바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성공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흔들고 싶지 않았어.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 주변을 서성이셨군요. 미안해. 너무 보고 싶어서.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강준혁이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죠. 어머니를 산업 스파이로 몰고, 쫓아내고.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내가 숨긴 거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박순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노트였죠. 이거, 내 일기야. 제 일기요? 아니, 내 일기. 너에 대한 일기. 박순자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87년 5월 8일. 오늘 아들을 낳았다. 미안해, 아가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들에는 매년 5월 8일마다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1988년 5월 8일. 오늘은 내 첫 생일이구나. 어디서 뭘 하고 있니? 1990년 5월 8일. 벌써 3살이구나. 말은 시작했을까? 2000년 5월 8일. 13살. 사춘기가 왔겠지? 건강하니? 강준혁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4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쓰인 일기였죠. 어머니, 바보같이 혼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볼 수 있으니 꿈만 같아. 강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사실래요? 박순자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제 집으로 오세요. 아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내 명성에 누가 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제 자랑이에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대기업 총수의 어머니가 청소부라니. 그게 뭐가 어때요?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강준혁은 일어서서 박순자를 다시 안았습니다. 44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같이 있고 싶어요. 박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준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죠.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찾았는지. 강준혁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박순자가 있었죠. 초라한 옷차림, 주름진 얼굴. 하지만 강준혁은 자랑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박순자 여사를 소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죠. 정말 DNA 검사도 없이 확신하십니까? 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제 어깨에 있는 나비 모양점, 제 생일, 그리고 이 팔찌.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빛.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머니께서 청소부로 일하셨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일하며 사셨습니다. 박순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기회를 준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준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백만장자와 청소부 어머니의 44년 만에 재회 눈물의 모자, 상봉, 전국민 감동 강준혁 대표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죠. 일부 주주들과 임원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생활이 너무 공개적입니다.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 이사는 강하게 반대했죠. 대표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그 여자가 정말 어머니인지 확실합니까? 강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DNA 검사도 없이. 최 이사,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최 이사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강준혁은 박순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박순자는 현관에서 망설였죠.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거니? 어머니 집이에요. 당연하죠. 강준혁이 박순자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한강이 보이는 전망. 박순자는 어색해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어머니,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강준혁은 박순자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어머니 방이에요.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드릴게요. 방 안에는 이미 새 옷들과 생활용품이 준비되어 있었죠.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다 나를 위한 거니? 당연하죠. 어머니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순자가 된장찌개를 끓였죠. 강준혁은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맛 처음이에요.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박순자도 울며 웃었습니다. 바보같이 된장찌개 하나에 울기는.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준혁이 물었죠.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박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보낸 후에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지. 혹시 내가 날 찾으러 올까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죠. 25에 결혼했어.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아이는 낳지 못했어. 그 사람도 일찍 죽었고, 그 후로는 혼자 살았지. 외로우셨겠어요. 외롭지 않았어. 늘 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강준혁이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다음 날 강준혁은 회사에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테크원 재단에서 미혼모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죠.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해외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도 지원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센터 이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자의 집으로 하겠습니다. 최 이사가 반대했습니다. 대표님, 그건 너무 제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어머니처럼 아이와 이별한 엄마들을 위한 곳이 될 겁니다. 박순자는 이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어머니는 자격이 있어요. 44년을 기다린 어머니니까요. 며칠 후 박순자는 강준혁과 함께 회사에 갔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죠. 저분이 진짜 대표님 어머니래. 청소부였다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하지만 강준혁은 당당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회사를 안내했죠.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어머니가 청소하셨던 곳이죠. 박순자는 대표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볼 여유가 없었는데 정말 멋진 곳이구나.
그때 문이 열리고 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어머님. 그는 박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의심이었어요. 정 과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때 압수했던 어머님 물건들입니다. 봉투 안에는 박순자가 떨어뜨렸던 사진들과 서류들이 있었죠. 강준혁이 사진을 하나씩 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박순자, 그리고 아기였던 자신. 어머니, 정말 예쁘셨네요. 박순자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뭘, 옛날 일인데.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로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지? 강준혁이 물었습니다.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머님을 환영하려고 모였답니다. 청소부들, 경비원들, 그리고 일반 직원들까지 모두가 박순자를 축하하러 온 것이었죠.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박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 씨, 아니 어머님, 정말 기뻐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니. 박순자는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강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회사를 나서며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어머니. 자랑스럽다. 저도요,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44년의 이별 끝에 만난 모자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강준혁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밥을 짓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준혁이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죠. 이게 뭐니? 제 입양 기록이에요.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준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가 저를 보낸 후에도 계속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뭐라고? 서류 뭉치 사이에는 반송된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박순자가 쓴 것이었죠. 우리 아가에게. 엄마야. 보고 싶어. 준혁아, 오늘은 내 5번째 생일이구나. 아들아, 건강하니? 엄마는 늘 내 생각뿐이야. 하지만 모든 편지는 주소 불명으로 돌아왔었죠. 박순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주소를 안 알려줬어.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강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그것은 미국 양부모가 보관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친어머니는 매달 입양기관에 연락했다. 아이의 안부를 묻고 사진을 부탁했다. 우리는 그녀의 마음이 아플까봐 연락을 끊었다.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양부모님도 어머니를 생각하셨나 봐요. 그분들은 좋은 분들이셨니? 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1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박순자가 놀랐습니다. 그럼 그 후로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고아원에서 살다가 혼자 독립했죠.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너를 찾았더라면 그때 데려왔을 텐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기록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강준혁은 박순자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제가 자란 고아원이에요. 낡은 건물, 작은 운동장.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원장 수녀님이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준혁아, 그리고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원장 수녀님이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반갑습니다. 준혁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박순자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매년 어버이날마다 혼자 울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카네이션을 만들 때 준혁이는 편지를 썼죠. 언젠가 만날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를. 원장 수녀님이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준혁이가 쓴 편지들이에요. 다 보관해뒀죠.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왜 절 버렸어요? 엄마, 오늘 상 받았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자랑했을 텐데. 엄마, 이제 원망 안 해요.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박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준혁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만났잖아요. 고아원을 둘러보던 중 한 아이가 박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준혁 형 엄마예요? 그래, 그런단다. 우와, 형은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 그 말에 박순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언젠가 만날 거야. 꼭 만날 거야. 그날부터 박순자는 고아원에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었죠. 강준혁도 고아원 지원을 늘렸습니다. 새 건물을 짓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어느 날 박순자가 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 일하고 싶어. 일이요? 왜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니야.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박순자가 웃었습니다. 청소. 어머니. 농담이야. 하지만 정말 일하고 싶어. 순자의 집에서. 강준혁이 놀랐습니다. 미혼모 지원센터에서요? 그래. 나 같은 엄마들을 돕고 싶어. 내가 겪은 아픔을 그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강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센터장을 하세요. 센터장? 나 같은 사람이? 어머니보다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박순자는 순자의 집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박순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18배 아이를 낳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입니다. 44년을 후회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여기 오는 모든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나쁜 엄마가 아니라고. 상황이 나빴을 뿐이라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강준혁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거였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첫 번째 입소자는 19살 미혼모였습니다. 그녀는 박순자를 보며 울었죠. 저도 아이를 포기해야 할까요? 박순자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도울게. 내가 원한다면 키울 수 있도록. 원하지 않는다면 좋은 가족을 찾아줄게. 뭘 선택하든 넌 좋은 엄마야. 그날 밤 강준혁과 박순자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박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너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도요.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집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수많은 미혼모들이 도움을 받았고 해외 입양인들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5월 8일 강준혁의 생일이자 모자가 이별했던 그날.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박순자에게 말했죠. 어머니, 오늘 깜짝 선물이 있어요. 생일인 내가 무슨 선물을. 행사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순자의 집을 통해 가족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순자 어머님 덕분입니다. 한 젊은 여자도 나섰죠. 저는 입양 보낸 딸을 20년 만에 만났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어머님 말씀 덕분이에요. 한 명, 또 한 명.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무대에 특별한 손님이 올라왔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와 50대 남자였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60년 전에 아들을 입양 보냈어요. 평생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순자의 집 덕분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늦었지만 정말 사랑해요. 박순자는 그들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과 강준혁의 모습이 겹쳐 보였으니까요. 강준혁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지만 더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이별한 날이죠. 하지만 이제 이 날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순자도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나쁜 엄마였어요. 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지만 박순자는 계속 말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강준혁을 봤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엄마라고 불러줘서. 강준혁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순자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박순자가 놀랐습니다. 내 생일은 아닌데. 강준혁이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니 생일도 5월 8일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촛불이 45개. 이별했던 세월보다 하나 더 많았죠. 이제 시작이에요.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순자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네, 어머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를 정말 용서한 거니? 강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 게 없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이. 하지만 어머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그리고 미래죠.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강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예요. 박순자가 놀랐습니다. 입양? 네. 저희가 아이를 입양하려고요. 우리가? 네. 순자의 집에 있는 아이 중 하나를.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박순자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최고의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몇 달 후 강준혁은 5살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이는 박순자를 보자마자 안겼죠. 할머니. 박순자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버리지 않을 거죠? 박순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절대 안 버려. 우리가 영원히 지켜줄게. 강준혁이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죠.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44년 전 이별의 비처럼 내렸던 그 비.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가 되었습니다.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녀는 아들과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프고 외로운 여정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최 이사도 이제는 박순자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회사 직원들도 박순자를 자랑스러워했죠. 우리 회장님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맞아. 그런 아픔을 딛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다니. 어느 날 박순자는 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박순자가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이제 살아야지. 너랑 손자랑 오래오래. 네.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바보같이. 내가 너를 돌봐야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이제 더 많은 가족들이 있었죠. 순자의 집을 통해 만난 수많은 엄마들과 아이들. 모두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박순자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그 일기는 그리움의 일기가 아니었죠. 감사의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준혁이가 건강하다. 손자가 할머니를 좋아한다. 나는 행복하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44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는 결국 만났고 서로를 용서했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일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입니다. 백만장자와 청소부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닌 아들과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번외편 백만장자의 고백. 아침 햇살이 식탁을 비추고 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하다. 나는 수저를 들며 어머니를 바라본다. 63세가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부지런하시다. 많이 먹어. 또 아침 걸으면 안 돼.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나는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뻔했다. 아니, 내가 직접 이 목소리를 밀어냈다. 엄마,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갑작스러운 내 말에 어머니가 놀라신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산업 스파이라고. 쫓아냈잖아요. 어머니는 손을 저으신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빗속에서 쫓겨나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이상한 감정을. 사실 나는 그날,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청소부 할머니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단지 인정하기 두려웠을 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백만장자 CEO가 아닌 버려진 아이 강준혁의 이야기를. 시퀀스 1 고아원 키드의 성공 강박증. 내 기억은 7살부터 시작된다. 그 전에 기억은 없다.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워버렸을 것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날, 인천공항에서 나를 마중한 건 고아원 원장 수녀님이었다. 준혁아,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란다.
해맑음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낡은 건물. 그곳이 내 새로운 집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사연이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버려졌다거나 혹은 학대를 받았다거나.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내 사연을 몰랐다. 너는 어떻게 여기 왔어? 다른 아이들이 물을 때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까지는 기억난다. 하지만 그전은 왜 내가 미국에 입양되었는지, 진짜 부모는 누구인지, 왜 나를 버렸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유일한 단서는 낡은 은팔찌와 갓난아기 때 사진 한 장뿐이었다. 팔찌에는 5.8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내 생일이었다. 하지만 누가 새긴 건지는 알 수 없었다. 10살이 되던 해 나는 결심했다. 나는 성공할 거야. 엄청나게 성공해서 날 버린 사람이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때부터 나는 미친 듯이 공부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밤 12시까지 공부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나는 도서관에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잠들 때 나는 손전등을 켜고 책을 읽었다. 준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원장 수녀님이 걱정하셨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성공해야 했다. 인정받아야 했다. 그래야 버려진 상처가 아물 것 같았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대학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 그리고 25에 첫 회사를 차렸다. IT 스타트업이었다. 처음에는 실패했다. 두 번째도 실패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성공했다. 30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100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다. 35에는 1000억대 부자가 되었다. 언론은 나를 자수성가 신하라고 불렀다. 고아원 출신 CEO라고 특집 기사를 썼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더 외로웠다. 돈이 많아질수록, 명성이 높아질수록 가슴 한구석의 구멍은 더 커져만 갔다. 매년 5월 8일이 되면 나는 혼자 케이크를 샀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혼자 불었다. 생일 축하해, 강준혁. 그럴 때마다 궁금했다. 날 낳은 사람은 오늘이 내 생일인 걸 기억이나 할까? 살아있기는 할까? 나를 한 번이라도 찾아봤을까? 38이 되던 해 나는 테크원의 대표가 되었다. 32층 빌딩의 주인, 직원 1000명을 거느린 CEO. 모두가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빈 깡통 같았다. 그래서 더 일에 매달렸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다. 주말도 없었다. 일하는 동안만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 대표실 책상 위에는 항상 2가지를 올려놨다. 은팔찌와 갓난아기 때 사진. 직원들은 물었다. 대표님, 그게 뭐예요? 부적 같은 거예요.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것들은 내 존재의 증거였다. 누군가 나를 낳았다는 증거. 한때는 누군가의 악이었다는 증거. 가끔 팔찌를 만지며 상상했다. 이걸 내 손목에 채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날 버렸을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3달 전,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밤 11시, 여느 때처럼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60대로 보이는 청소부 할머니. 굽은 어깨, 주름진 얼굴, 초라한 청소복.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왜일까?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다. 그날 밤 나는 청소부 할머니를 처음 봤다. 실례합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평범한 인사였다.
수백 번은 들어봤을 법한.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손이 멈췄다.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얼어붙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깊게 팬 주름, 거칠어진 손, 허리는 살짝 굽어 있었다. 전형적인 청소부 아주머니였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하세요. 나는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청소부 할머니가 쓰레기통을 비우는 소리, 걸레질하는 소리, 심지어 숨 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이상했다. 평소에 나라면 청소부가 있든 없든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슬쩍 그녀를 훔쳐봤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책상을 닦고 창문을 닦고 바닥을 훔쳤다. 그런데 책상을 닦다가 그녀의 손이 멈췄다. 내 책상 위의 사진과 팔찌를 보는 것 같았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걸레가 손에서 떨어졌다. 괜찮으십니까? 내가 묻자 할머니는 황급히 걸레를 주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은 계속 내 책상 위의 사진을 향해 있었다. 이상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다. 왜인지 모르게 두려웠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밤 내 사무실을 청소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자꾸 눈이 갔다. 할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묘한 안정감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일부러 야근을 했다.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였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1시가 되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들어왔다. 나는 모른 척 일에 집중하는 척했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청소를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할머니가 자꾸 나를 훔쳐보는 것 같았다. 내가 고개를 들면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나를 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눈빛. 마치 오래 헤어진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내가 묻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청소 도구를 챙겨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일까? 왜 그 할머니가 자꾸 신경 쓰일까? 다음 날 나는 김 비서를 불렀다. 새로 온 청소부 있죠? 그분 신상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왜 청소부를? 그냥 궁금해서요. 김 비서는 의아해하면서도 자료를 가져왔다. 박순자 씨 62세, 무남동녀, 남편과는 10년 전 사별, 자녀 없음. 자녀 없음이라는 말에 왜인지 가슴이 철렁했다. 특별한 건 없네요? 네, 평범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평범한 청소부. 그런데 왜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할까?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매일 밤 할머니를 관찰했다. 할머니도 나를 관찰하는 것 같았다. 서로 모른 척하면서 서로를 훔쳐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내가 버린 커피 잔이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잔을 버리지 않고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따로 담았다. 이상한 행동이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는 내가 버린 서류를 주워서 읽었다. 내가 마신 물병을 따로 보관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내 머리카락이 떨어진 걸 주워서 손수건에 쌌다.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게 싫지 않았다.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건 아닐 거야. 왜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야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누군가 내 차 앞에 서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내 차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숨어서 지켜봤다.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쓰다듬었다. 잘 지내는구나. 정말 잘 지내는구나. 그녀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왜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묻고 싶었다. 당신은 누구냐고.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보냐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두려웠다. 진실을 아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도망쳤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은팔찌를 만지며 생각했다. 혹시, 정말 혹시,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그냥 이상한 할머니일 뿐이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일찍 퇴근하거나 아예 대표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했다. 하지만 피할수록 더 생각났다. 주차장에서 내 차를 쓰다듬던 그 손. 잘 지내는구나라고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 도대체 그녀는 누구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정신이 좀 이상한 할머니일 뿐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다. 그녀가 나와 관련이 있다는 확신. 하지만 나는 그 확신을 억눌렀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정말 내 어머니라면? 62세의 청소부, 가난하고 초라한 할머니. 내가 상상했던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나를 포기한 젊고 아름다운 여자. 혹은 부유한 집안의 딸로 집안의 반대로 나를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했다. 그래야 내가 버려진 게 이해가 됐다. 하지만 청소부라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칠 후 정 과장이 찾아왔다. 대표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청소부 박순자 씨가 대표님 주변을 계속 서성이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수상한 행동들이 포착됐습니다. 정 과장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할머니가 내 사무실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 주차장에서 내 차를 보는 모습이 있었다.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정 과장의 말이 맞았다. 정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왜 화가 나지 않을까? 오히려 가슴이 아픈 건 왜일까? 좀 더 지켜봅시다. 대표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도.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스파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냐고. 나도 모른다. 그냥 안다. 그냥. 좀 더 지켜보죠. 정 과장은 의아해하면서도 물러났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대표실에서 야근했다.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은 누구냐고. 11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들어왔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내 책상 주변을 오래 청소했다. 슬쩍 봤더니 할머니는 내 사진을 보고 있었다.
갓난아기 때 사진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왜 우십니까? 갑작스러운 내 질문에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아, 아니에요. 먼지가 들어가서. 거짓말이었다. 그 사진이 뭐가 그리 슬픕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혹시 절 아십니까? 내 질문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그럼 왜 제 주변을 서성이십니까? 왜 제 물건들을 가져가십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하지만 눈은 왜 이렇게 익숙할까?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할머니는 황급히 청소 도구를 챙겨 나가려 했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눈빛, 어디서 봤다. 거울에서.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보는 그 슬픈 눈빛. 당신. 하지만 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무서웠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내 어머니라면.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왜 청소부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할머니의 팔을 놓았다. 가세요.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사람이 내 어머니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왜 숨기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나를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평소에는 절대 마시지 않는 술을. 취하고 싶었다. 이 복잡한 감정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취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할머니의 눈빛. 그 슬프고도 따뜻한 눈빛. 내가 평생 갈망했던 그 눈빛. 다음 날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불안했다. 혹시 그만둔 건 아닐까? 나는 총무과에 전화했다. 박순자 청소부 요즘 안 오나요? 아, 며칠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라니. 혹시 내 때문에? 걱정이 됐다. 하지만 걱정하는 내 자신이 더 이상했다. 왜 나는 그 할머니를 걱정하는 거지? 일주일 후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여느 때처럼 밤 11시에. 실례합니다. 할머니는 더 수척해 보였다. 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다. 할머니도 나를 의식하는 것 같았다. 서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네, 강준혁입니다. 입양기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죄송합니다만 친부모 수소문은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군요.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할머니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운명의 그날이 왔다. 아침 회의 중에 정 과장이 긴급 보고를 요청했다. 대표님, 심각한 보안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정 과장이 화면을 켰다. CCTV 영상이 나왔다. 박순자 할머니였다. 영상 속에서 할머니는 내 사무실 서랍을 열고 있었다. 서류를 보고 있었다. 내 커피잔을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최 이사가 격분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동의했다. 맞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경쟁사에서 보는 게 분명합니다. 대표님의 신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리로는 알았다. 이건 분명 의심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하지만 가슴은 달랐다. 저 사람은 스파이가 아니야.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나도 몰랐다. 하지만 확신했다. 대표님, 최 이사가 나를 봤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고민했다. 만약 내가 개입하면 의심받을 것이다. 왜 청소부를 감싸냐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할머니는 경찰에 넘겨질 것이다. 일단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최 이사가 반대했다. 위험합니다. 그냥 경찰에. 제 회사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표님, 이건 감정적인 결정입니다. 혹시 그 청소부와 무슨 관계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날카롭게 쏘아봤다. 청소부와 제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최 이사는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대표실로 돌아왔다. 머리가 복잡했다. 왜 나는 그 할머니를 감싸는 거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최 이사 말이 맞았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 할머니의 눈빛을 알았으니까. 그것은 나를 해치려는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지키려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왜 나를 지키려 하는 거지? 그때 문이 열렸다. 김 비서였다. 대표님, 최 이사님이 이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박순자 씨를 로비로 호출했습니다. 지금 경비원들이. 나는 벌떡 일어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이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장 나가. 산업 스파이 할머니. 최 이사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충격적인 광경을 봤다. 박순자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경비원 2명이 할머니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 직원들이 구경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였다. 최 이사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내가 왜 이 상황을 만들었지? 왜 진작 물어보지 않았지? 무슨 일입니까? 내가 나타나자 모두가 놀랐다. 최 이사가 설명했다. 이 할머니가 산업 스파이입니다. 당장 경찰에 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봤다. 그녀는 나를 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잠시만요. 내가 말했다. 제가 직접 면담하겠습니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할머니의 손이 차가웠다. 떨고 있었다. 면담실로 가시죠. 그때였다. 할머니의 가방이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오래된 서류들, 사진들. 나는 무심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병원 기록이었다. 출산 기록. 1987년 5월 8일. 남아.
오른쪽 어깨 나비 모양 모반. 내 손이 떨렸다. 5월 8일. 내 생일이었다. 오른쪽 어깨 나비 모양 점. 나에게 있는 점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봤다.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뭡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지 못했다. 최 이사가 끼어들었다. 대표님, 속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평생 찾던 사람. 내가 평생 원망했던 사람.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청소부의 모습으로. 면담실로 가시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와 함께 면담실로 향했다. 뒤에서 최 이사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면담실 문을 닫고 나는 할머니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이 제 어머니입니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울기만 했다. 하염없이, 그저 하염없이. 나도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CEO는 울면 안 되니까. 성공한 사람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참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불고 있었다. 48년 만에 만난 어머니. 내가 그토록 찾던 어머니.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이렇게 서운할까? 왜 이제야 나타난 거냐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아니, 어머니가 너무 초라해 보였으니까.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저 기다렸다. 어머니가 울음을 멈추기를. 면담실의 공기가 무거웠다. 어머니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나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왜 날 버렸어요?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묻고 싶은 게 산더미였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최 이사와 정 과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최 이사가 할머니를 노려봤다. 이제 그만 끝내죠.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최 이사는 이미 할머니의 팔을 잡았다. 나가요, 할머니. 어머니가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마치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무언가 말해야 했다. 이 사람은 내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일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창피해서였을까? 아니면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어머니가 끌려나가는 것을. 대표님, 옳은 결정이십니다. 최 이사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저런 위험한 사람은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또 어머니를 버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로비 밖으로 쫓겨난 어머니가 보였다. 그녀는 빗속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마 내가 있을 대표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커튼을 쳤다. 보고 싶지 않았다. 아니, 볼 수 없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겁쟁이. 내가 나 자신을 욕했다. 비겁한 겁쟁이. 그때 전화가 울렸다. 김 비서였다. 대표님, 박순자 씨가 떨어뜨린 물건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버리세요. 네. 하지만 개인 물품인데. 버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창밖을 봤다. 어머니는 여전히 빗속에 서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하지만 로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빗속으로 뛰어나갔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나는 흠뻑 젖은 채로 회사로 돌아왔다. 김 비서가 놀라서 수건을 가져왔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 모든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김 비서가 버리려던 물건들을 다시 가져왔다. 어머니가 떨어뜨린 것들이었다. 오래된 사진들, 바랜 서류들, 그리고 편지 뭉치였다. 반송된 편지들. 우리 아가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우리 아가 엄마야. 보고 싶어. 준혁아, 오늘은 내 5번째 생일이구나. 아들아, 건강하니? 엄마는 늘 내 생각뿐이야. 모든 편지에는 주소 불명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찾으려 했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려 했구나. 또 다른 서류를 봤다. 입양기관 방문 기록이었다. 1년에 수십 번씩 44년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일기장이었다. 1987년 5월 8일. 오늘 아들을 보냈다. 미안해, 아가야. 1988년 5월 8일. 내 첫 생일. 어디에 있니? 매년 내 생일마다 쓴 일기. 44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CEO가 되고 처음으로 흐르는 눈물이었다. 어머니. 내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떠났고 연락처도 몰랐다. 나는 즉시 총무과에 전화했다. 박순자 할머니 연락처 있습니까? 이미 해지된 번호입니다. 주소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직접 그 주소로 갔다. 낡은 반지하 월세방.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거기 할머니 어제 이사 갔어요. 옆집 사람이 말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짐도 거의 없이 그냥 가시던데. 나는 망연자실 서 있었다. 내가 쫓아냈다. 내가 또 어머니를 버렸다. 다음 날부터 나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매일 밤 어머니가 청소하던 시간이 되면 나는 대표실 문을 바라봤다. 혹시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실례합니다라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기다렸는지,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원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청소부라서 창피했던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두려웠던 것이다. 또 버려질까봐. 그래서 먼저 밀어낸 것이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상처를 준 것이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틀 후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대기업 CEO가 공개적으로 어머니를 찾는다니. 3달 전까지 저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셨던 박순자라는 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정면을 바라봤다.
제가 큰 오해를 했고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최 이사가 무대 아래에서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어머니는 저를 18배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셨죠. 기자들이 더욱 놀랐다. 백만장자 CEO의 어머니가 10대 미혼모였다니. 저는 그동안 원망했습니다. 왜 날 버렸냐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보낸 거였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도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아프셨다는 것을. 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다. 어머니, 보고 계신다면 제발 연락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늦었지만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최 이사가 다가왔다. 대표님, 이건 회사 이미지에. 최 이사.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저는 이제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최 이사는 해고입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를 모욕한 대가입니다. 최 이사는 얼굴이 붉어졌다. 대표님이 미쳤군요. 청소부 때문에. 나가세요. 경비원들이 최 이사를 데리고 나갔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이었다. 처음으로 내가 진짜 나가 된 것 같았다. 성공한 CEO 강준혁이 아닌 그냥 엄마를 찾는 아들 강준혁. 기자회견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 나왔다. 백만장자 CEO, 청소부 어머니 공개 수소문 충격 고백, 10대 미혼모의 아들이었다. 강준혁 대표의 눈물의 호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다. 대단한 용기다. 진정한 효자다. 회사 이미지 생각 안 하나? 청소부가 어머니라니 창피하지도 않나?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어머니를 찾는 것이었으니까. 제보가 쏟아졌다. 비슷한 할머니를 봤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 어머니가 아니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나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혹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경기도 희망요양원입니다. 네. 혹시 박순자라는 분 찾으시죠? 여기 계신 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는 즉시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갔다. 2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박순자 씨는 어디 계십니까? 아, 지금 퇴근하셨는데. 내일 아침에 오실 거예요. 나는 그날 밤 요양원 근처 모텔에서 잤다. 아니,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 5시부터 요양원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 7시.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굽은 어깨, 느린 걸음. 어머니였다. 어머니. 나는 달려갔다.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사장님. 어머니. 어머니 맞으시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우리는 요양원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상관없었다. 44년 만에 포옹이었으니까. 그날 나는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18살에 나를 낳았던 이야기. 군대 간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던 이야기.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었던 이야기. 평생 나를 찾아 헤맸던 이야기.
TV에서 나를 보고 알아봤던 이야기. 확인하려고 청소부로 들어왔던 이야기. 미안해, 준혁아. 내가 너무 나약했어.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강하셨어요. 44년을 견디셨잖아요. 나도 내 이야기를 했다.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성공에 집착했던 이야기. 매년 혼자 생일을 보냈던 이야기.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했던 이야기. 그리고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뭐라고? 어머니인걸요. 마음으로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또 버려질까봐. 준혁아. 그래서 먼저 밀어냈어요. 비겁했어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 마음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어머니도요? 그래. 나도 두려웠어. 내가 날 원망할까봐. 청소부인 내가 창피할까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울다가 웃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 그래. 그래야지. 나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순자의 집 센터장이 되셨고, 나는 진짜 아들이 되었다. 매일 아침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나는 생각한다. 성공이 뭔지.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었다. 명예도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다. 준혁아, 많이 먹어. 어머니의 잔소리에 나는 웃는다. 네, 어머니. 이제 나는 안다. 내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도 나쁜 엄마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라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의 시작. 창밖에는 오늘도 햇살이 따뜻하다. 어머니가 끓이시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하다. 나는 행복하다. 처음으로 진짜로 행복하다.